여러분, 은퇴하면 마음 편할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평생을 일만 하다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제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좀 누리며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월급도 안 들어오는데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퇴직금 2억에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은 나오고요. 그런데요, 딱 5년 지나니까 제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쟁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은근히, 그리고 조용히 제 인생 전체를 다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침마다 고요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거인들 같았죠. 그중 한 동 13층에 살고 있는 김정우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네요. 아내 미자가 부엌에서 소리를 냅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라고. 은퇴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네. 은퇴란 고요한 호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정우는 그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우는 퇴직 당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그의 35년 노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월 40만 원까지 넉넉하진 않아도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야, 커피 한잔 할까? 미자가 원두를 갈며 물었습니다. 그러지 뭐.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점심엔 밖에 나가서 먹을까? 좋지요. 요즘 새로 생긴 돈가스집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우와 미자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여유롭지는 못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바빴으니까. 퇴직 후 첫 인연은 마치 늦게 찾아온 신혼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외식을 하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갔어요. 평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낮술도 한 잔 기울이곤 했죠. 김 소장, 요즘 어때? 은퇴 생활 만족스러워? 오랜 친구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이런 게 인생이지.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니까. 정우는 소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돈 관리는 잘해야 할 텐데. 우리 나이에 벌이는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아이고, 걱정 마.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애들도 다 컸으니까 교육비 들어갈 것도 없고. 그때 정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부부 사이도 좋으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가끔 통장을 확인해봐도 잔고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간이 점점 돈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의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커피 한 잔에 5천 원, 외식 한 번에 3만 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5만 원.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도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요. 미자가 명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우가 물었어요. 250만 원 정도요. 그래,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무슨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정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퇴직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정우는 미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정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전, 정우는 평소처럼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9천만 원? 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은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는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쳐도 1년에 3,600만 원이니까. 그럼 3년이면 대략 1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게 맞네.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에서 3년간 생활비로 거의 1억 원이 나간 셈이었어요. 거기에 각종 의료비며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9천만 원이 남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9천 남았네. 괜찮아. 정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자의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통증이 날로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와 미자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3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돈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건강이 우선이니까. 정우는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이번엔 정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칠 더 지켜보자. 정우는 버텼지만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장기간 현장 일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료비였습니다. 정우와 미자 두 사람의 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이 넘어갔어요. 거기에 평소 생활비까지 더하면 한 달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는데. 정우는 밤늦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재 9천만 원으로 한 달에 400만 원씩 쓰면 2년도 못 간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미자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응, 좀 답답해서.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돈 관리를 좀 다시 해야겠어. 그럼 외식도 좀 줄이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조금 자제해 볼까요? 그래야겠어. 앞으로는 조금 더 절약해서 살자.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절약하겠다고 다짐한 지 한 달 후에도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우는 우연히 은행에서 대출 상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목돈 마련하세요. 순간 정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만 빌리면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텐데. 정우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3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3년 만에 반이나 써버렸다니. 그제야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쓰면 남은 돈은 몇 년도 못 간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던 정우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와 통장을 꺼내 놓았어요.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숫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잔고 9천만 원, 한 달 지출 400만 원. 정우는 펜으로 종이에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3개월, 그러니까 2년도 못 버틴다는 얘기네.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미자의 무릎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정우 자신의 허리 디스크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네요? 미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 못 잤죠? 응, 좀 그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살림살이를 좀 점검해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 미자는 정우 옆에 앉으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문제야. 나이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머릿속에 어제 본 대출 광고가 떠올랐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만 빌리면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천만 원이면 현재 9천만 원과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여보, 혹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어떨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대출이요? 이 나이에 무슨 대출을 받아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안 돼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역사예요. 젊은 시절 고생해서 장만한 집인데 대출 잡히는 순간 마음 편히 잠도 못 자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대출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해요. 미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연금 40만 원뿐인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흔들렸지만 결국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대출은 너무 위험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요. 나이는 있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어딘가에서는 필요로 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검색해 봤어요. 경비직,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경비일이면 할만하겠는데? 정우는 아파트 경비직 채용 공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건물 관리 업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면접은 근처 오피스텔 경비직이었습니다. 정우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갔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야간 근무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체력에는 자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나이와 야간 근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형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계산기 다루는 것도 익숙하고 손님 응대도 할 수 있어요. 정우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고령자분들은 더 힘드시죠. 담당자의 말에 정우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서서 일해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번번이 나이와 체력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곳을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어요. 정우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길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우와 비슷한 나이대도 꽤 있었어요. 배달이라 정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할 줄 모르지만 요즘은 전동 킥보드로도 배달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배달 라이더 모집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건강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배달 일은 어떨까? 정우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배달이요? 그 나이에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게 안전할까요? 요즘 전동 킥보드는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일자리는 나이 때문에 안 뽑아주니까 별 수 없잖아. 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 배달. 정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내일 배달 회사에 가서 상담받아보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은 돈이 바닥나기 전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는 배달 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63살의 나이에 배달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배달 라이더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정우는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네, 신분증하고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젊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어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오토바이는 못 타거든요. 전동 킥보드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 네. 요즘 킥보드 라이더들도 많아요. 안전교육 받으시고 킥보드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사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킥보드는 어디서 구입하죠? 정우가 물었어요. 새 제품은 100만 원 정도 하고 중고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해요. 인근 중고 매장 주소 알려드릴까요? 정우는 중고 매장에서 60만 원짜리 전동 킥보드를 샀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모와 보호장비까지 사니 총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 킥보드 위에 섰을 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렘도 있었거든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배웅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안전하게 할게. 정우는 안전모를 쓰며 대답했어요. 첫날은 연습 삼아 가까운 거리만 배달했습니다. 킥보드 조작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했고 배달 앱 사용법도 배워야 했거든요. 젊은 라이더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금방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 처음이시죠? 위험한 골목길은 피하시고 비 오는 날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20살 정도 된 라이더가 조언해줬습니다. 고마워. 많이 배워야겠네. 정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근근히 버텼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주문이 몰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어요. 적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금 4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거든요. 생활비를 줄이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미자가 저녁에 돌아온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3만 5천 원. 그럭저럭 괜찮네. 정우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힘들었고 가을이 되면서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이 시린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갑을 껴도 킥보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손이 얼어붙어 정우는 퇴근 후 손을 호호 불며 말했어요. 겨울이 되며 손이 얼어붙고 비 오는 날은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시야도 나빠서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비가 와도 주문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외출하기 싫어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엔 쉬는 게 어때? 미자가 창밖의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더 벌어. 조심해서 다녀올게. 정우는 우비를 입으며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해서 운전했지만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나온 차와 부딪혔어요. 순간 정우는 킥보드에서 떨어졌고 넘어지면서 손목을 바닥에 강하게 짚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괜찮으세요? 차 운전자가 급하게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정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배달 일은 당분간 못 하시겠네요. 손목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입원하면서 모든 수입이 끊겼어요. 그동안 배달로 벌던 돈이 없어지니까 다시 예금만 까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와 치료비까지 더해져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금 일부는 나왔지만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사고 이후 한 달 만에 예금은 4천만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9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반도 안 남은 셈이었어요. 여보, 태어나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어요. 미자가 병문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손목이 다 나아도 배달은 힘들 것 같아. 나이도 있고 또 다칠까봐 무서워.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목 골절 이후 체력도 떨어지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토록 아끼던 집조차도 이제는 갑갑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깁스한 오른손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은 아직도 쑤셨고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불편했어요. 컵을 들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왼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자가 진통제와 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정우는 왼손으로 약을 받아 먹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보다 더 아팠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장고를 확인하는 일, 그건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거든요. 숫자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4,200만 원.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9천만 원이었던 잔고가 이제 절반도 안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 1년 반 정도면 바닥날 계산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결국 2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고 병원비와 치료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미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던 정우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거지. 미자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도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했어요. 손목이 아물기까지는 최소 2달은 더 걸릴 것 같았고 그 기간 동안은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손목이 다 나아도 배달 일을 다시 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우의 몸과 마음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체력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의욕이 안 나.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정우는 소파에 누워서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도 싫었고 동정받는 것도 싫었거든요. 정우야, 요즘 연락이 없더니 어떻게 지내? 오랜 친구 박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정우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몸 좀 나아지면 연락해. 우리끼리 한잔하자. 그래, 그럴게. 정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친구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입도 연금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배달로 벌던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사라지니까 생활비 부족분이 더 커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지출을 40만 원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더 줄여야겠어요. 미자가 가계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줄일 수 있어? 정우가 물었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고 치료비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200만 원이어도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매달 160만 원씩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셈이었어요. 4천만 원 남은 돈으로는 2년 반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정우와 미자 두 사람의 치료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가는데 몇 년 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 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부모가 짐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대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하지만 정우 스스로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육체적인 일은 할 수 없고 나이 때문에 일반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집도 이제는 갑갑하기만 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정우는 베란다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집조차도 이제는 갑갑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돈만 줄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녁 무렵 정우는 다시 한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 숫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돈마저 떨어지면 정말 끝인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목 깁스를 푼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는 재활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정우를 병원 재활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재활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해봐요. 미자의 간곡한 부탁에 정우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재활치료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정우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지만 간혹 젊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정우는 물리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손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손목 다치셨나 봐요? 옆에서 운동하던 한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27, 8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젊은이였어요. 응,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골절됐지. 정우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힘드셨겠어요. 저는 회사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거든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민호예요. 나는 김정우야. 반가워. 민호는 정우와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아저씨는 어떤 일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 원래는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은퇴했거든. 정우는 배달일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건설회사요? 혹시 구조 설계 쪽이셨나요? 구조 설계는 아니고 현장 관리 일을 했지. 그런데 왜?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 창업 준비 중인데 노인 주택 리모델링 관련 일이거든요. 혹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 만난 청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뜻밖의 부탁이었습니다. 자기도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정우는 기꺼이 돕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아는 선에서는 도와줄 수 있지. 정우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민호는 노인분들이 살기 편하도록 집을 개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시공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잘 알지.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재활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인근 카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컴퓨터로 만든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정우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벽체를 뚫을 때는 전기선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해. 그리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벽인지도 따져봐야 하고
정우는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이런 건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민호가 감탄하며 메모했어요. 그 청년의 프로젝트는 노인 주택 리모델링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정우의 실전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자문을 맡게 되었어요. 무보수였지만 오랜만에 뇌를 쓴다는 기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사업 계획서가 훨씬 구체적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재미있어.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는데 딱 좋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사업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정우는 시공비 계산, 자재 선택, 안전 기준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민호는 마케팅과 고객 관리 부분을 맡았어요. 아저씨, 혹시 실제 리모델링 현장도 같이 가서 봐주실 수 있어요?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그럼 현장을 봐야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지. 정우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오랜만에 건설 현장에 가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35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였거든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시 현장에 서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 벽을 뚫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손잡이는 이 높이가 적당하고 정우는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며 설명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미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뭔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정우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그 청년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보를 인정해 주니까. 응, 내 경험을 필요로 해주니까 고맙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야. 정우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민호와 함께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돈 걱정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우도 기뻤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실무 경험이 들어간 사업 계획서라서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 순간 정우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민호가 정우에게 정식 제안을 해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아저씨, 이번에 받은 지원금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사실은 정식으로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물론 소액이지만 월 고정 수입도 드릴 수 있고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정식으로? 네, 아저씨 없이는 이 사업이 불가능해요. 실무 경험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청년은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고 정우는 정식 자문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월 60만 원이라는 소액이었지만 정우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연금 40만 원과 합치면 1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거든요. 내 인생, 이제서야 제이막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63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미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까지 써주다니 정말 인정받은 거네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민호와 함께 현장을 다니고 이틀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만큼의 체력은 없었지만 경험과 노하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이 집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민호가 도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노후주택이니까 전기 배선부터 점검해야 해. 안전이 우선이거든. 정우는 자신있게 조언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70대 할머니 댁 화장실 개조였습니다. 미끄러짐 방지 바닥재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김 기사님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시공됐네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우는 뿌듯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하게 쓰세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정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여보, 당신 눈빛이 예전 같아요. 아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껴.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소개로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생겼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번 달 매출이 목표치를 넘었어요. 민호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고객분들이 만족해 하시니까 보람 있어. 정우도 함께 기뻐했어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우의 자물료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처음 60만 원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80만 원, 6개월 후에는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연금과 합치면 월 14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적자는 면했네요. 미자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매달 예금 빼먹지는 않게 됐지.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는 않지만 이제 돈에 휘둘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작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서점에 가서 책도 샀어요.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할까?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미자가 기뻐했어요. 비싸지 않은 곳으로. 우리 분수에 맞게. 정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아졌습니다. 민호는 정우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정우는 민호를 아들처럼 아꼈어요. 아저씨, 오늘 어머니가 안부 전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회되면 가볼게. 내 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고. 정우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정우는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친구들은 정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정우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 나이는 있지만 나름 보람 있어. 정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무슨 일인데? 정우는 민호와 함께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겁났지.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경험이 자산이 되는 일이라서. 정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눈에는 활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달라졌네. 정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일기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민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민호와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연이라고? 내가 무슨 강연을 해? 정우는 당황했어요. 우리 사업이 지역에서 유명해졌거든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정우는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연 당일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우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표정들이 어둡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역 노년층 대상 강연에서 풀어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배달 일을 하다 다친 사고,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기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돈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와 연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는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정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목공 일을 오래 했거든요. 다른 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분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 명이 모이면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몇 주 후 강연을 들었던 분들 중 몇 명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목공, 전기, 타일 등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김 선생님,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목공 경험이 있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민호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정우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우의 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더 완성도 높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입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생겨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출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직장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은퇴 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와 미자는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살까요? 미자가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뭐. 요즘 벌이가 괜찮으니까. 정우도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시장을 걸으며 정우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내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우 씨,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우가 답했어요. 요즘 일이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부럽네요. 그냥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미자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정우가 물었어요.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 마지막 장면. 정우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진 하루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우는 내일 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민호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또 다른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여보, 내일 강연 준비는 다 됐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어. 정우가 답했어요.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은퇴 전에, 늦기 전에 삶을 설계하고 관계를 설계하라.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자산이다.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 역시 감사함으로 채워질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우 씨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괜찮을 거야라고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